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나 9시 방송하고 끝내고 막바로 일로 달려와서 또 두 번째 방송인데, 원래 이 방송은 국뽕방송 민주당 원내 부대변인 이성만 의원 모시고 좋은 얘기만 하려고 이 방송을 만들었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오늘은 윤석열이 사퇴하고 지금 언론들이 저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윤석열 사퇴와 민주당 내부 분위기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만 의원. 예, 안녕하세요. 코시노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그 민주당 내에서 지금 윤석열 때문에 부글부글 끓죠. 아니 지금 그런 건 아니고요. 소주 안 드세요? 윤석열 때문에 소주 드신 일 없어요 요즘에? 아이 뭐 그런 게뭐 자연적인 정치 현상으로 보고요. 또 간접적으로 이해하고 예. 이거를 이제 극복해야 될 과제로 생각해야죠. 저희가요. 네. 하여튼 뭐 윤석열이가 할 일은 안 하고 이 정치 수사만 해가지고 지금 LH 사건도 터지고 등등, 감사원도 그렇고 책임이 물론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하지만, 그 문재인 정부가 감사원이나 검찰을 앞세워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해달라 해서 임명을 한 거 아니에요. 네. 이 부분은 윤석열도 책임이 있는데 나가서 뭐 LH 얘기를 또 비판하는 이런 호암마치한 짓을 저질러서 이 사람은 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앞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찔려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윤석열 사태 관련 윤석열 사태 원인은 무엇인지 민주당에서 분석하는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 뭐 민주당 의원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좀 해주세요. 예. 그 민주당의 분석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바라보는 예.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검찰 내에서 제가 아는 이제 뭐 후배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 내에 있는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불만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검찰총장을 넘어서서 대선 주자와 같은 행태를 보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 또 대통령과 맞서기도 하고, 또 법무부 장관의 지시도 뭐 맞서고 또 네. 뭐 행정소송을 걸고 뭐 이렇게 쭉 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의 어떤 개혁을 해야 된다는 대상으로 보고 그동안 민주당이 많은 준비를 해서 공수처도 설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6대 범죄 등을 갖다가 그래도 검찰이 관리해야 된다고 내버려 뒀었는데, 이제는 검찰이 하는 행태가 우리 초심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정치적인 행보를 계속 보이고, 네. 또 자의적인 판단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객관적이지 못하고, 이런 것이 계속 드러나면서 우리 좀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하자. 그래서 중대수사청도 만들자. 예, 중수청. 중대범죄 예. 수사청도 만들자라는 논의까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검사나 검찰청에 근무하는 많은 공직자들은 좀 불만감을 많이 가진 거예요. 왜 네. 총장이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해서 우리 검찰이 진짜 완전히 분해되는 이런 사태까지 맞게 하느냐.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나 보네요. 그런 원성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네. 원성이 되게 많았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그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안 같은 경우에 우리 민주당 내 의원들한테는 상당히 공감대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지난 행태를 보니까 무슨 원전 문제를 갖다가 가지고 네. 그거를 가지고 뭐 전직 공무원들을 막 영장을 구속영장 청구하고. 구속을 시키고 이러질 않나. 좀 수사하라는 곳은 수사하지 않고, 지금 초선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LH라든지 또는 이 국토부 공무원들이 뭐 비리가 있으면 그런 걸 찾아서 수사를 하라는 게 검찰의 임무입니다. 그렇죠. 그런 예. 건 하지 아니하고 무슨 정치적인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도 야, 이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라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하는 게 또 될 것도 같은 거예요. 예. 될 것도 같은 거예요. 오히려 윤석열 때문에 이 검찰 개혁이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윤석열 개인 차원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한 몇 개월 후면 어차피 관두게 되지 않습니까? 3, 4개월 후면 관두게 되는데, 임기를 만료해서 그냥 자연사 하듯이 그렇게 그만두는 거는 사실 이슈가 안 되잖아요. 자연사 한 거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자살했다 그러면 이슈가 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의적인 판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과 같이
제 중대수사청 논란도 있고 할 때 검찰 식구들도 좀 달래고 그 다음에 대외적인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결단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급작스럽게 사퇴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청자분이 이성만 의원님 응원합니다 하면서 거액을 이렇게 투척을 하셨는데 아, 우리 이성만 의원님은 민주당 원내 부대표를 지금 맡고 계시고 최고의 강성파 윤석열 탄핵을 맨 처음 이곳에서 위친 네. 분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강성파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이상만 의원님 열렬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성만 의원님은 사실 말씀은 굉장히 부드럽고 조곤조곤하시지만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담겨있는 엄청난 그 내용이나 그 뼈가 상당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이성만 의원님 계속해서 좀 열렬한 지지, 응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우리 이성만 의원님 이렇게 보면서 사실 저하고 이렇게 같은 동네거든요. 우리 이성만 의원님이 저도 이제 부평이고 이성만 의원님도 부평이고 그러는데 제가 부평역에서 이성만 의원님 팬들 때문에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생겼어요. 하여튼 우리 이성만 의원님이 일제 찬양 금지법 앞장서서 제정에 앞장서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향후 윤석열의 행보 지금 윤석열이 그 사실은 그 검찰총장 TM하고 언론들의 행태들이 지금 김건희라는 사람이 그 밑에다가 저도 가봤지만 사무실에서 그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무실이 비리 관련돼 가지고 지금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되고 검찰 조사 결과 혐의가 충분하다 뇌물 혐의가. 근데 거기를 찾아가더라. 근데 거기 찾아가는 윤석열을 대서특필하는 언론 행태 이런 거 봤을 때 좀 기가 막힌데 앞으로 윤석열의 그 행보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어떻게? 근데 이제 그와 앞서서 그 지금 각 언론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제가 볼 때도 약간 그 언론 기관들의 행태가 좀 객관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 기관들은 이제 이 검찰 개혁이 이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만약에 민주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그러면 내년에 그러면 언론 개혁은 이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언론 개혁이 대상이 될까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실 문재인 정부와 그 민주당을 그 흠집내기를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이제 뭐 여론조사 나와서 뭐 일면톱으로 뭐그 언론계 다뭐 윤석열 일이 뭐 32% 없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TV에 나와서 분석하는 그 여론조사 분석 기관을 보니까 5분을 갖다가 대상으로 대선 지지도를 한 거예요. 그 중에 민주당 분이 3분이에요, 3분. 야, 6명을 했네. 아, 세 6명 분에 중에 세 분. 예. 세 분이니까 이재명 지사님, 이낙연 그다음에 대표님. 이낙연 대표님, 정세균 총리님 이렇게 3분을 놓고 그다음에 자한당에서는 그 홍준표 아직 자한당 복당 안 했죠. 아직. 예, 아직 무소속인 복당 안 거죠. 했죠. 그러니까 무소속입니다. 네. 홍준표 의원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도 아직 뭐 합당하거나 국민의당으로 이런 게 있는 전혀 거죠.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윤석열 전 총장 이렇게 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계로의 변화를 원하는 일부 층과 그다음에 그 한국당 그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들이 누굴 찍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몰린 결과가 아니냐라는 분석도 사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언론기관들에서 좀 계획적으로 여론조사를 이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좀 의심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 가지고 뭐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고요. 일비할 일은 아니고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이제 접근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과연 윤석열 정 총장이 정치에 참여할 거냐. 그래서 뭐 그 사퇴문에 그렇게 썼더만요. 검찰에서 자기가 할 역할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국민을 위한 뭐 또 다른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정치에 이제 여운을 좀 남겼는데 저는 당연히 정치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 노출되어 있는 범죄 사실이 많잖아요. 김건희
씨 그 부인분 되시죠? 네. 부인 되시는데 부인분의 더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네, 이런 도이치 것도 모터스. 예. 예, 도이치모터스 그것도 들어가 있고 또 장모 최 씨 네. 뭐 이분에 대해서 뭐 장고 증명서를 허위로 네. 띈다든지 그다음에 뭐 추모공원 강탈 사건이나 뭐 이런 부분도 추모공원 있고요. 강탈 사건을 예. 뭐 했다든지 뭐 이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선 주자가 안 되고 일반인으로 그냥 돌아가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엄청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가 돼도 받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대선 조심스러운 주자라고 하는 어떤 프리미엄을 갖고 임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윤석열 총장은 이제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외길의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민주당 차원에서 이걸 뭐 일이하고 일비하고 뭐 이긴다 진다 이런 걸 지금 선행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추세를 살펴보면서 국민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전 더 중요하다 이렇게. 그런데 저희 정보로는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겠다는 생각은 지금 뭐 가진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검찰총장 되면서부터 출자책에 가면 나 대통령 하겠다. 나라고 대통령 보더냐 이런 그 소문들이 나오고 있고 그 후에 저희 판단으로는 조국 장관을 친 것도 대선 후보로서 라이벌 아니냐. 지금 뭐 보수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주자 중에 만일 조국 전 장관이 나오면 보수표를 쓸어갈 사람은 그 사람이다. 스펙이 좋고 등등 해가지고 이거는 뭐 그 민주당 내에서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겠지만 저희가 떠도는 소문들로 윤석열이 대통령 하겠다고 검찰총장 되자마자 하고 그 후에 행보들이 언론사 사주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계속 자기가 어떤 정치적 사항만 수사를 했잖아요. LH 사건이나 이런 등등 다른 수사. 심지어 신천지 사건이 그렇게 크게 벌어졌을 때 움직이지도 않았고. 네, 그렇잖아요. 지금 그 코로나에서 검찰이 뭐 수사해가지고 뭐 이렇게 뭔가 국민들이 알린 게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렇게 갔는데 하여튼 저희 분석은 그렇다 말씀드리고요. 예, 그래서 윤석열이 정치할 거라는 건 전부터 이미 그런 생각 가지고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총장직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 입지를 높이는 행위를 해왔다. 그래서 서울의 소리 결론은 윤석열은 정치해도 안 된다. 결국 주연지가 많아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대권 후보들 중에 저 정도의 어떤 추악한 짓을 벌린 사람이 있는가? 저희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윤석열이가 퇴학당할 줄 알았는데 자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자퇴를 하고 나서 이제 정치 일선으로 뛰어든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겠죠. 윤석열이가. 뭐 본인은 뭐 직접 선거운동을 뛴다기보다는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문재인 정부를 총괄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뭐 야당 후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날릴 수는 있죠. 네. 날릴 수는 있는데 또 하나의 한계점은 있어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여하튼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또 구속하는데도 또 네, 앞장섰던. 일부 또 참여된 바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과연 그 국민의힘당 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할지 그게 또 약간 또 퀘스천이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선 주자들 쭉 나오는데 국민의힘당 후보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당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국민의힘당에 입당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이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균열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윤석열 총장의 포지션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은 가하되 그렇다고 국민의힘당 쪽에 발을 완전히 담그는 형태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발을 가서 너는 이제 당신은 이제 국민의힘당 멤버가 됐군 이렇게 인식이 되면 좀 더 다른 방향의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로부터의 지지가 철회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되게 애매하죠. 네. 예, 지금 국민의힘 그 정치 역학으로 봐서
우세훈, 안철수 두 사람이 지금 서울시장 경선인데 만약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이제 안철수와 윤석열이 힘을 모아서 제3세력을 구축하면 국민의힘은 설 자리가 없지 않나 이런 우려도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정치 역학상 봐가지고 윤석열이 과연 어디 가서 정치를 하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나오는 관측성으로 저도 어저께 이제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자체가 국민적 지지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글로 입당하거나 바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제3지대에서 네. 그러니까 기존 정당이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3지대로 가서 아마 자기 영역을 만들 것 같고요. 거기서 뭐 안철수 대표하고의 뭐 연합을 할지 어떨지는 뭐 자기들끼리 이제 문제인데 이제 문제는 제3지대로 가서 성공한 사례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예를 들자면 제3지대로 가서 광역단체장이나 이런 경우를 선출한 경우는 꽤 있어요. 있는데 반면에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의회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뒷받침 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혼자 그 단독 드리블 혼자 하는 듯한 그런 제3지대론으로 과연 이 대선이라는 걸 치러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많이 회의적으로 보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3지대로 출발하지만 나중에 뭐 국민의힘 당하고 합치느니 마느니 이런 복잡한 논쟁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그쪽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국민에게 신경 쓰는 그런 자세가 좀 그렇게 되면 꼭 필승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윤석열의 정치 행보 앞으로 전망 이게 다 쓸데없는 저는 기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윤석열은 임은정 검사도 얘기했듯이 갈 곳이 교도소 아니겠냐 거기서 왜 무슨 일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괜히 가는 겁니다 지금. 지금 현재 윤석열 김건희 예. 소환도 지금 저도 우리 정보로 보면 선거 끝나고 소환할 것 같기도 하고 선거 영향 준다고 등등 이런 얘기도 하고 장모 재판은 2건이나 이달에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을 임은정 검사가 직접 공수처에 지금 기소해서 유지가 확실하다는 어제 이 얘기도 나와서 윤석열이 부분에 대해서 괜히 언론들도 쓸데없는 데 한다. 뒤지도 않을 사람 굉장히 죄를 많이 짓고 정대택 회장 윤석열 장모 피해자 이분이 증거들이 있어요. 윤석열이 개입한 증거들이 그래요? 이런 것들 가지면 저 때문에도 안 될 텐데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윤석열 행보 분석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언론이 지금 윤석열 띄워놓은 것도 전부 쓸데없는 당신들 낭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정치인의 보는 우리가 분석하는 거 아니고 민주당이나 이성만 의원님이 보는 윤석열 일가의 비리와 범죄 행각에 대한 수사 처벌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이제 진짜 초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궐선거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 아까 우리 이득신 작가께서 얘기했듯이 그 도이치모터스 네. 그리고 그거는 뭐 정황이 뭐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주가 조작을 했고요.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년씩 징역형을 삽니다. 굉장히 무서운 범죄예요. 금융을 또 교란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가 조작의 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10억을 준 게 사실로 다 드러났어요.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주가 조작 자금을 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뭐 그런 거라든지 또는 그 각종 검찰 수사를 받았던 그런 기업들이 뭐 후원을 갖다 김건희 씨한테 한다든지 부인한테 야스파 걸작성. 그것도 뭐 다 드러난 사실이고 또 최모 씨 그 장모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무슨 요양병원을 승은의료재단.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부정 수급을 한 거예요. 네. 돈을 정부로부터 부정 수급을 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그것도 23억이나 되는 돈을. 그래갖고 구체적으로 그 공동명의의 이사장, 그러니까 공동명의 이사장이 한 사람 있고 또 최모 씨도 이사장입니다. 공동명의자로.
다른 공동묘지 이사장하고 운영자가 다 구속이 됐어요. 네. 그리고 최모 씨만 남았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슨 낙찰을 1,800억 그거 낙찰 참고 증명서를 참고 증명서 350억, 349억. 네. 허위로 띄어서 또 불법으로 또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진술까지 했어요. 네. 진술까지 해서 이거 증명서 이거 잘못된 거 사실인데 잘 모르고 그랬다. 위조는 이거 했다. 그렇게 잘 모르고 한 했어요. 일인지 어떤지 얘기했어요.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잔고 증명을 뭐 1,000만 원 이상 떼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거 띄면서 아니야 잘 모르고 떴다라는 게 그게 이해가 되는지 이게 뭐 300억 400억이나 하는 돈을 그 외에도 아까 우리 초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남의 땅을 갖다 명의 신탁을 받아갖고 그거를 자기 것으로 개인 사취하거나 이런 것들의 범죄 사실이 수도 없이 나오고 거기에 윤석열 총장이 개입을 해서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도록 뭐 막거나 뭐 했다라는 정황도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거 뭐 이거 되겠습니까 그거? 네,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조난관 지금 대검 차장도 정대석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증거 제가 증거 드릴게 한번 언제 국회에서 발언을 기회 있으면 한번 하세요.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그 윤석열에 대해 지지하는 특히 윤석열 지지자들이 지금 페이스북으로 한 2만 명 모아놨다는데 그게 누가 했냐? 과거 황교안을 따르다 있는 사람이죠. 국회에서 난동 피우고 이거 보셨죠? 그 김상진이나 황경구라고 이런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일본 그 신의 한수 패륜 세력들 이 세력들이 지금 페이스북으로 한 2만 명 만들어놨는데 윤석열이 정치하려면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 사람들 옆에 오면은 표가 떨어지고 황교안이 망하는 걸 봐서 이제 앞으로 그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윤석열이가 설정할지 그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대법원에 화환 다 세우고 저 심지어 대구 가면 대구 세웠고 지금 집 앞에다가 무슨 매화꽃 선물 보낸 것도 김상진이가 보낸 거고 근데 언론들은 그런 내용을 얘기 안 해요. 그 부분도 우리 이성만 너 모를 수 있어요. 그 꽃다발 보내고 한 게 아까 얘기했던 그 황교안을 경호하던 황경구, 네. 김상진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극우 유튜버들. 네. 극우라고도 부르고 패륜 네. 그 광주를 비하고 뭐 광주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세력들이다. 이거는 그 의원님들한테 좀 전달해 주세요. 그거 친일 찬양하고도 그러죠. 네, 친일도 네. 찬양하고 일베 성향 사람들이 일베 성향이죠. 예, 예. 지금 전부 페이스북에 2만 명 모았다는데 또 걔들은 윤석열이가 대권 주자로 서면 또 자기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내부 갈등도 심할 거예요.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 쳐내려고 할 거고 그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윤석열이 화환도 갖다 놓고 지켰는데 왜 나를 빼냐 이런 갈등도 생길 것 같아서 이 부분에는 제가 정치인들은 몰라요 내막을 우리 현장에 뛰는 사람 말고 우리 시청자들도 진짜 일반 시민들이 갖다 놓은 줄 아는데 가서 보면 전부 안정권이나 김상진이 뭐 황경구 이런 애들이 자기들이 유튜브에서 꽃다발 보내세요 해가지고 보낸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그 만약에 그 국민의힘당 내에 대선 그 후보급이 있었다면 윤석열 저렇게 지지율이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당 내에 대선급 후보가 없고 뭐 과거 인물 때문에 한 명이 전부 다 자격 미달이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좀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에서 대선을 좀 대통령이 나왔으면 하는 그 일부 극우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한테 결국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그 후보자별 지지도를 분포를 나눠서 생각을 하면 그래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잘 이렇게 뭉쳐 있는 편입니다. 예, 그렇죠. 예, 서로가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 간에 서로가 도울 수 있는 체제가 돼 있지만 이제 우리 국민의힘당이나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갈 길이 멀죠. 예.
그래 윤석열의 연관된 문제인데 네. 지금 시급한 점 두 가지 있는데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예. 지금 오해위증. 기간이 22일이네요 공소시효가 네. 이 부분에 빨리 저희는 박봉계 장관한테 조난관을 향해서 지금 조난관이가 한명숙 법무장을 배신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임문정 검사가 맞던해서 그렇게 바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그걸 또 기소할수록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검찰총장이 온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문재인 대통령의 불만을 가진 게 왜 인사를 저렇게 이상한 사람을 하냐. 그냥 뭐 감사원장도 저러지 무슨 뭐 검찰총장도 저러지 너무 인정을 베풀고 LH 공사 사건도 박근혜 정부에 임명된 사람 임기 채워주려고 그 사람이 대통령 되고도 그 사람이 계속 LH 공사 사장을 시켜가지고 그때 그냥 탁 잘라버리고 정말 그런 데는 저 같은 사람 보내가지고 그냥 단칼에 날려버리는 이런 인사가 필요한데 뭐 아무튼 이번 검찰총장 인사 하마평에 오르는 게 조난관이도 들어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된다. 조난관이 저 만일 그 임명을 한다거나 하면 그 비리들 다 공개할 거예요. 윤석열 때 못 해가지고 이런 고통을 받아 두 가지 수사지휘권 박근혜 장관이 빨리 발동해라. 두 번째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서 우리 이성만 의원님 의견 어떠신지 이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뭐 그 정권이 그 사찰을 하고 문제를 삼아서 결국 총리가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네. 만든 사건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탄압의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도 봤을 때는 이걸 확실히 좀 밝혀내야 됩니다. 이게 누가 유불리를 떠나서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에서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이렇게 탄압하는 이런 문제는 이건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많은 생각을 가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더 논의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인사 문제인데 참 인사 문제라는 게 어렵잖아요. 인사는 만사인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지는 성품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내 편의 일을 할 것이냐 옳은 일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옳은 일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정도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시는 분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록 본인이 임명했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할 말 다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소속된 기관이긴 하지만 업무 형태상으로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통제받으면 제대로 감사나 또는 검찰 수사를 하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총장이나 감사원장을 임명할 때 어떻게 보면 자기 의식이 강한 사람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겁니다. 문제는 그 아무리 이 사람들이 독립적인 기관이라 하더라도 임명권자의 임명의 의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동의를 전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동의를 전제로 들어가는데 그런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깨버린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자기의 그 권력을 활용해서 이게 좀 불편부당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편파적이고 자기 정치적인 계산하에서 움직이는 이렇게 된 것이 사실 큰 비극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할 때는 저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2, 제3의 뭐 윤석열 최재형. 최재형이죠. 네. 우리 검사원장이 예. 이런 분이 나오질 않고 예. 진짜 올바르면서도 자기 가치관에 근거를 하면서도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이 원하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좀
훌륭한 분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뭐 검찰 출신 지난번 민정수석도 그렇게 언론풀이 하다가 저렇게 됐고 참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참 실망스럽고 가슴이 아플 거 믿고 해놨는데 이런 상황들 좀 잘 좀 이렇게 그거는 타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그런 면은 있다고 봐요. 네. 뭐냐면 이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면 검찰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에 소속돼 있던 많은 검사들 또 검사 출신들 변호사들 이 많은 사람들의 그 행동에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힘을 가지고 좌지우지해야 뭐 로펌에 근무하든 또는 안에 있는 검사를 하든 뭐 대우도 받고 청탁도 받고 또 일하기도 수월하고 하는데 이것이 자꾸 분산되고 나눠지게 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기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이 되는 사람들한테 선배 그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엄청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이런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우리 당 내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오면 이 검사 출신 우리 의원님들의 얘기하는 논조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약간 다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 개혁이라는 게 참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민주화도 거치고 이렇게 선진국으로 왔지만 이 오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타락과 얼마나 많은 비리와 또 얼마나 많은 그 인권 침해랄지 이런 그 부분들. 인권 침해라든지 또는 그 정권의 종속적인 그런 행태들이 검찰 속에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진짜 법의 이름으로 당하지 말아야 될 고통을 당하고 하면서도 그걸 극복해내서 민주화도 이루고 선진국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정자는 바로 검찰이고요. 검찰 자체로 바뀔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게 다 연골고리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진짜 이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우리 후손들한테 진짜 의미 있는 국가를 물려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많이 성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바뀔 수 없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야 되는 거고. 그래서 네. 국회는 끊임없이 나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예요. 이상만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되는 부분인데 지금 검사 출신 의원은 말하는 억양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는 느낌도 가졌다는데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 검찰총장 비검사 출신으로 한번 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그게 15년 법적으로 동안 가능한지 변호사 하면은 모르겠어요. 15년 동안 네. 변호사 하면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검찰총장을 이번에 비검사 출신으로 한번 임명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봤으면 뭐 저희가 할 건 아니지만 하도 지금 엊그저께 신현수 검사 출신 민정수석 보면서 어떻게 민정수석은 일개 비서고 자기 입이 없거든요 비서는. 근데 언론 피해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이게 언론에 다른 이런 정말 어떤 검사 출신들은 제가 봤을 때 상식이 없나 봐요. 내 자리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다. 자기의 권력을 잃어버리니까 네. 뭐 위아래 할 것이 공사 구분을 못해. 내가 비서실장인지 뭐 검찰총장인지 대통령 윤석열 형태를 봤을 때 윤석열은 자기가 최고 권력 내가 윤석열이가 임명되고 다음날 이런 얘기 또 문재인이라고 내가 구속 못 시키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소리도 들려요. 이래서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사들이 지금 남아있는 검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윤석열을 지지하던 검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윤석열 대권 후보 행보를 보이고 검찰을 윤석열 당으로 이끌어갈지 이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뭐 기술 그러면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술이 상식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가 안 되면 기술적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법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치관을 어떻게 보면 규정 등을 통해서 실현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 가치관을 실현시켜 나가는 그 결정을 이게 변호사 시험 붙거나 로펌 지낸 사람들만 할 수 있느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예를 들자면
검사라는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법률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뭐 판단이라든지 또는 기본적 가치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검사가 아닌 일반인도 다 평가할 수 있다고 봐요. 오히려 양식 있는 객관 우리 초심 선생님 같은 분이 뭐 가치관에 대해서 뭐 다른 분에 비해 모자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원칙에 대해서 그 불법에 대해서 싸우셨는데 그래서 참 이 검찰총장이란 이런 행정과 관련된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한 권력도 그들만이 독점해야 된다. 저는 그거 자체가 솔직히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네. 윤석열이가 그런 개망나니 짓을 어떻게 보면 했던 거고 1년 6개월 검찰총장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 검찰의 민낯을 낱낱이 알게 돼버린 거예요. 윤석열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검찰 조직이 원래 저런 조직이었구나. 그래서 오히려 검찰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윤석열이가 정말 잘 알려줘 버린 꼴이 된 거죠. 뭐 윤석열 얘기 여기까지고 예. 제가 지금 최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일제 찬양 방지법. 이거 지금 일명 윤서인 금지법으로 국회 쪽에 부담을 덜 주려고 일제 찬양 금지 그러면 뭐 국회의원들이 부담을 갖는 것 같아서 그냥 뭐 태완이법 등등 있잖아요. 서인이 방지법, 윤서인 방지법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일제 찬양 금지법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금 작년 6월 1일 역사왜곡 방지법으로 양양자원이 발의했는데 광주는 통과되고 지금 이건 안 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이런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신지 혹시? 일단은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거 같고 네.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날 저는 이제 그 법 진행되는 거와 좀 약간 동떨어진 얘기지만 이 친일 찬양 금지법이라는 걸 법으로 왜 만들어야 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예? 뭐 이렇게 막 친일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보편화된 이런 시스템. 그리고 친일 찬양 금지법을 했을 때 이건 우리 국민적인 어떤 일반적인 상식을 보면 다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빨빨빨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돼.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거에 대한 좀 논의에 대한 거부감을 뭐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하니까 그러면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자. 이제 국회는 이제 그렇거든 사실은 이게 아무리 이제 옳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반대 의견이 나오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자 하고 그럼 논의의 방식으로 어떤 게 좋은가? 그럼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자. 뭐 대강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관계인 것 같고 국민적 여론이 이제 어느 정도 수렴이 되고 정리정돈이 되면 그때는 이제 밀어붙여 나가겠죠. 근데 요게 교훈이 될 것 같아요. 램기어 그 교수의 램기어. 논문이 있잖아요. 어제도 미국에서 보도 자료가 왔는데 미국에 우리 그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일부 그 지금 수천 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램기어가 지금 궁지에 몰리고 하버드대에서 지금 난리가 벌어지고 있어. 만약 대한민국도 그런 풍토가 된다면 저는 일제 찬양 금지법 제정하라고 안 하겠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한양대나 연세대 쪽에 이건 좀 알고 가서 말씀을 뭐 해주세요. 서울대도 그렇죠. 네, 서울대 뭐 유석춘이 뭐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램기어보다 더 심한 짓을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도 안 나서고 정치인도 안 나서고 대학 교수 대한민국에는 미국의 그런 램기어에 대해서 서명한 수천 명의 교수들한테 부끄럽지 않은지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교수가 이런 하는 매국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들이 통제를 해준다면 법 제정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다. 윤서인을 존경하고 윤서인이 이거에서 돈 잘 버니까 일배청 초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까지 제2의 윤서인이 생겨나는 이런 미래를 보더라도 이 법을 제정해달라. 이 부분을 좀 들어가셔서 충분히 이 법은 일제 찬양금지법이 부담이 가면 제가 그 윤서인 방지법으로 가면 쉽잖아요.
이렇게라도 좀 해달라 꼭 좀 해주시고 내일 모레 서영교 행자위원도 여기 오신다는데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로비 활동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선거 때라 내가 좀 주춤하고 있는데 뭐 농성뿐 아니라 일일이 각계격파를 하려고 뭐 박용진 의원 이걸 반대한다는 의견을 아이, 표시했다는데 그렇진 않아요. 하여튼 이렇게 그렇지는 해서 않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겁니다. 지금 실제 우리나라가 약간 심각한 면이 있어요. 특히 그 기성의 오래된 그 친일 교육을 살고 친일의 혜택을 받았던 교수들이 아직도 각계 대학에 남아 있고요. 굉장히 많죠. 지금 램지오 교수 얘기를 했지만 램지오 교수 얘기가 결코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써서 보내는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도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이영훈이랄지 유석춘이랄지 이런 사람들 이용훈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예, 거죠. 예, 그런 부류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계속 편지도 보내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 친일 식민사관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일본의 지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한국 국민은 근본적으로 미개하기 때문에 선진 문명을 받아들인 일본 국민의 그런 지배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쳐 온 그동안의 세력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냥 저도 그 사실에 좀 충격으로 좀 받아들였는데 그리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제 찬양 금지법이면 우리 같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저건 당연히 그냥 별 이론의 제기가 없이 통과가 될 만한 일인 것 같은데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고 또 그런 세력 속에서 정치 세력화된 집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논란으로 될 수 있다고 해서 자꾸 문제를 삼는 거에 대해서도 참 이해가 안 간다라는 차원이지만 두 번째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일제 찬양 금지법에 대해서 진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국민적 동의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찬성하는지 누가 반대하는지 이것도 다 알리겠다.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판단하게끔. 네. 아니, 지금 전부 그 작업들은 진행돼서 지난 총선 전에 이상만 의원님도 저도 받아봤잖아요. 찬반 지금 80% 찬성했고. 아니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를 민주당 의원들의 힘을 합쳐서 통과시킬 수는 있습니다. 구조로상으로는 통과시킬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아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일 필요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국민들도 현재의 실상 정치 구조 속에서 이 친일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매국적인 세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해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뭐 이낙연 대표님께서 뭐 어디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근데 그거는 뭐 단순한 개인적인 뭐 그냥 사담을 이렇게 좀 과도하게 이게 포장돼서 나온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 것 같아요. 하자. 이 문제를 하는데 논의를 하자. 논의를. 논의하라고. 논의하면 반대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논의하고 객관화하자. 공청회 한번 여실 의향 없으세요? 이제 그거는 되도록이면 정무위에서 해야죠. 정무위원장이 누구예요 지금? 왜 안 오는 거예요? 윤관석 의원. 윤관석 이분 내가 이분을 저 공청회부터 이분이 저 파주인가 어디에 나오신 분인가? 아니 인천입니다. 인천. 네. 아니 같은 인천 지역구면 소주 한잔 하시면서 좀 살살 이걸 좀 유도를 좀 해주세요. 아니 그래서 저긴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윤관석 의원님 한번 여기 모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나오세요. 네?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출연료도 드린다고 그래요. 거액의 출연료. 그럼 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의 관계가 더 우리 국민들한테 실상을 알리고 올바른 가치관들 정립할 기회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초심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답답한 게요. 하버드대 학생회에서 램지어 교수를 규탄 성명을 하고 램지어 교수는 사과하고 물러나라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하버드대 학생회. 학생회에서. 예. 그다음에
하버드대 교수 그 연합회 거기에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 이거 좀 알려요. 심지어 이제 특히 이제 뭐가 좀 우리가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미국 그 교민들한테 제보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램지어 교수의 명함에 미쓰비시 교수라는 게 써 있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미쓰비시 교수라는 게 그 기업의 정식 명칭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기업의 후원이나 협찬을 받는 교수들 같은 경우에 그런 명칭을 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석좌 교수라고 그래요. 석좌 예, 예. 교수면 굉장히 높은 것 같잖아요, 초심리. 예. 뭐 높다 낮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석좌 교수가 뭐냐면 네, 누가 후원을 하면 네, 그 후원을 한 그 상대방한테 뭐 학술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후원을 하고 누구를 추천하면 그 사람을 석좌 교수로 앉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만 연구하게 하는 거죠. 근데 미쓰비시는 어쨌든 전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범 기업의 돈을 받고 친일 연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일적인 발언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램기어 이 얘기 자꾸 하면 우리가 부끄러워져. 지금 그러게요. 램기어는 학생회도 나서고 하버드대 교수도 나서는데 대한민국의 연세대는 뭐냐? 아니 도대체 나는 우리 교수들도 많이 저기 성명을 내긴 냈죠. 이정만 의원님 이거 뭘 내요? 내기는 뭐 아니, 저기 그래도 교수님들이 이거 몇 명 많이 냈죠. 냈죠. 그 저기 이건 꼭 아세요. 이 매국노를 처벌하는 법안들 많은 사람들은 후진 국가가 그런 법을 아니에요. 발의했다는데 선진국일수록 이 법이 제정돼요. 제정이 과거 아까 잘 됐어요. 얘기했듯이 뭐 우리 일본에 배워야 되니까 하면 안 된다 했듯이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 우리도 이제 선진국 대회를 올라섰으니까 유럽 18개 나라가 이 법안들이 있어요. 지금 나치고 지금도 100세 된 사람도 기소하고 그렇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사우 대한민국이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이라면 매국노 처벌을 자료 좀 만들고 띄워주세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렇죠. 계속 가도 되지만 취소 안 램기어를 규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어나서 매국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거 도저히 우리 불가능해서 제가 법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우리 젊은 세대들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9년도 7월 1일 날 일본으로부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수출 규제를 당했잖아요. 경제보복. 네, 수출 규제를 당했는데 그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진짜 뭐 우리 학생들도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을 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노조펜 노아베를 외치면서 그 제 지역구에도 유니클로 매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진짜 우리 학생들이 안 가. 네. 난 그런 투철하는 의식을 보고 참 깊이 깨달았고요. 그다음에 램지오 교수의 이런 망언에 대해서도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은 진짜 의식을 가지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그래서 인간의 어떤 우리 국가의 위상, 우리 국가의 자존심이라기보다도 인권이란 차원에서 진짜 수많은 사람이 피해 중에 단 하나라도 인권의 문제가 침해했다면 이거는 전체가 부정되는 이런 시스템에서 없는 완전히 뭐 그냥 덮어 씌우듯이 하는 그런 램지오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 우리 젊은 층들은 엄청 분노하고 있어요. 네. 다만 좀 우리 기성세대, 예? 조심님이나 저처럼 이렇게 우리 기성세대나 또는 이 젖어 있는 우리가 참 문제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저런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배우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친일 찬양 금지법도 저는 제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친일 찬양 금지법 이건 행복법이에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젊은이들이 그 일제불매운동 참여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는데 지금 윤서인이나 유석순 윤서인이가 독립운동가 호소는 게을러서 못 산다. 3.1절은 강제로 협박에 의해서 동원된 그런 폭동이었다. 이런 얘기 계속 지금 쓰거든요. 이걸 볼 때마다 우리 국민 5천만 국민 중에 100만 명 빼고 4,900만 명은 심적 타격을 받는 게 경제적으로 따지면 한 번에 몇 조씩
이런 그 어떤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는 분도 계실 거다. 이거는 가서 좀 얘기해 줘. 국민행복법이다 이거. 이게 그냥 자꾸 어렵게 일제 찬양 금지법 하시지 말고 쉽게 윤서인 방지법, 국민행복법안 이렇게 해서 좀 순화시켜서 가시라 이렇게 좀 정말 호소드리고 싶고요. 의원들 만나면은 그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 만나면은 소주 한 잔 사주시고 좀 잘 좀 빨리 진행하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이제 유태인 학살, 이제 독일 나치에서 있었던 홀로코스트.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지금 자료 화면 좀 올려주세요. 지금 유럽에서는 지금 이런 어떤 처벌법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도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어떤 방지 협약이 있고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네. 선진국들 다 있잖아. 네. 18개 나라 있어요. 저희에도. 그러니까 유럽에는 구체적인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저 우리보다 더 겪었겠어요. 아픔을. 우리만큼 아픔 겪은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그 2차 대전이 종식이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그냥 우리나라가 희생된 거죠, 사실은. 네. 희생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2차 대전 때 승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다 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진짜로. 지들 이 마음대로 말이야. 네. 뭐 제3세계를 해방시키고 말이야 이렇게 하겠다라고 전쟁을 해놓고 결국은 자기 이익대로 마음대로 잘라놓은 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남북 분단도 사실은 그 결과물이 되는 그렇죠. 거고. 일본을 자르지 않으려니까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러시아하고 중국을 견제할 거는 일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일본을 반반 나눌 수가 없어서.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가로 한반도가 희생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어떻게 보면 전범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네. 그냥 앉은 자리에서 괜히 하여튼 저는 이번 그 서울시장 선거가 4월 7일인가 되잖아요. 4월 3일인가 7일인가? 4월 7일. 7일. 이 선거 끝나면 이 선거 이 일제 찬양 금지법은 선거 내에 거론이 돼도 득표에도 지장이 하나 없다. 이 부분 그 박영선 후보랑 만나면은 좀 얘기해서 공약에 이런 얘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우리가 토착하고 표 얻어서 당선될 일은 전혀 없고 이 부분에 가슴앓이를 하는 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갈 분들이 나갈 수도 있다. 이 부분 좀 전해드리고 4월 달에는 이 법안이 마무리되도록 좀 힘 좀 써주시고 다음 주제로 좀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네. 관련해서 네. 한마디 말씀드리면 실제 우리나라가 포츠담 선언에서는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걸로 딱 돼 있었어요.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중국과 함께 그 항일 전쟁 전선을 펼친 겁니다. 윤봉길 의사가 또 투척을 하게 되고 실제 그 국군을 독립군을 만들어서 수많은 전쟁을 치룬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국의 안내를 통해서 미국과 영국이 프랑스가 다 인정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2차 대전 중에 조선은 대한민국은 일본의 그 어떤 속국이 아니고 독립국적 지위에 있는데 일본에게 잠시 점령된 국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은 폭격을 안 한 겁니다. 태평양 전쟁 시절에 일본 본토는 폭격을 했어도 그래서 그거를 존재 자체를 우리가 열심히 투쟁해서 우리의 독립금을 인정받았지만 자기들의 이해관계로 얄타회담을 거쳐서 결국은 우리나라를 둘로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결과를 보면 뭐 어디에 의지해서 뭐 하자 어디랑 멀어지면 우리나라 큰일 난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의 미래의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자주적으로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산업화라든지 민주화라든지 미국이 우리한테 한번 도와준 적 있습니까?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할 때 진짜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도 전두환 정권하고 짬짬이 잘하고 잘 지냈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이. 예? 예. 진짜로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산업화 이루면서도 일본 쪽에는 엄청난 많은 혜택을 줘가면서 경제 부흥을 시킬 때 한국에다가는 뭐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이 아시아 정책을 통해서
대미 수출하는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제품의 질이 좋고 싸서 우리가 많이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야 미국은 우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볼 때 그냥 세계 경제 질서 속에 자기네가 이익이 돼서 고려될 대상의 하나로서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의 미래를 꼭 위대한 대한민국 물려주려면 다른 나라와 다투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긍정적인 협력적 관계를 잘 유지하되 우리 가치의 존재감 이거는 분명히 가져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참 이 친일 찬양 금지법 이런 거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어떨 때는 내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좀 부끄러워요, 사실은. 예, 예. 그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성만 원이 너무 확실히 왜 한다고 보더냐, 유감이다 이러는데 유효 대강의 이분은 강성이에요. 지금 말씀은 원래 이래서 그렇지 말 크게 하고 저같이 목소리 지른다고 소리 지른다고 강성이 아니고 유효 대강형으로 정말 일제 찬양 금지법을 저하고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해서 분명히 진척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정의위에서 논의할 거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 이성만 의원님은 당장 내일 할 거도 내가 내일 할게 이게 아니라 논의해 보겠습니다. 논의하고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다. 또 이렇게. 나는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또 오해하지 의원들 만나서, 마시고 만나서 최고 강성 얘기해야죠. 윤석열 탄핵을 맨 처음 주장한 분이 이성만 의원이다. 강성 이성만 의원. 근데 유은혜강이다. 표시를 안 해. 더 무서운 사람이야.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는데 표시를 안 해. 이래서 유은혜강의 강성형 이성만 의원으로 기어주시고 일제 찬양 금지법은 이성만 의원이 굉장히 힘을 도와주실 거다. 그리고 이따 오늘 2시에 열린민주당이 일제 찬양 금지법 1인 시위 김진애 의원이랑 최강욱 의원 다 나와서 국회 앞에서 저희랑 같이 하니까 방송 좀 시청해 주시고 다음 주제 그 미얀마 좀 말씀해 주세요. 너무 뭐 참혹하고 우리가 그거 내일은 미얀마 사람 만나고 언제 방송해요 미얀마 네, 분들. 이번 주 중으로. 예, 그 방송하는 걸로 교수님도 하겠습니다. 오시죠. 우리가 미얀마 유학생들이 그 미얀마 한 민주화 3만 명 된다고 예. 그래요. 한국. 한 2만 6천 명 정도 된대 미얀마 2만 인이. 6천 명이요. 예. 그래서 그 미얀마 부분에 국회에서도 지금 결의안 냈죠. 그럼요. 그건 통과된 지 그 오래됐어요. 미얀마 부분에 우리가 도와줄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좀 그 부분에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저희가 국회에서 이제 그 촉구 결의안을 더 이상 이제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그다음에 그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된다 이런 촉구 결의안을 뭐 낸 거는 뭐 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이거는 좀 심각하다. 더 이상 자국민을 자국민을 살해하는 이런 행위를 당장 멈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군부가 기본적으로 재벌 역할도 같이 하는 모양이에요. 이 군부 총사령관이 재벌 또 회장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 군부가 경제권을 다 쥐고 있어요. 경찰권까지 갖고 있다고는 경제권을 들었는데. 다 쥐고 있습니다. 경제권을 다 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군부 세력의 위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강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얀마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미얀마가 이제 중국과 이제 붙어 있고 중국은 미얀마를 통해야 인도 태평양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중국의 지금 남사군도 좀 분쟁이 되고 있는 그쪽이 남사군도가 맥히게 되면 미얀마 이쪽을 통해서 물자나 또는 이런 석유나 가스 등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얀마 군부 정부에 엄청난 무게감을 좀 실어주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유엔 결의안을 채택하고 유엔이 해서의 역할을 하려고 해도 계속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에 반해서 그 미얀마 사람들이 그 아주 그냥 그 최고 시청률 시간대에 한국 드라마를 본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한국을 굉장히 이 친근한 나라로 여기고 또 미얀마의 그 말이 한국말하고 어순이 같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배우기가 쉽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미얀마에 있는 사람 중에 식자 중에 50%는 한국말을 하는 정도랍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할을 굉장히 바란다는 거예요. 한국 뭐 이렇게 그 아이돌 스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선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역할을 얘기네.
하는데 제일 큰 건 그거 같아요. 그 미얀마에서 투자하는 여러 개 중에서 약 우리 그 재벌계 회사들이 한 6군데 제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포스코도 뭐 거기에 자회사가 하나 좀 투자해서 협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재벌계 회사와 연계돼 있는 경우에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지 이런 문제는 한번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봐요.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미얀마 분들이 한국에서 유학생이 한 2만 6천 명, 제가 알기로는 3만 명 정도 이렇게 와 있다는데 이분들이 이제 각 대사관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러시아 대사관, 뭐 일본 대사관 돌아다니면서 미얀마의 사태를 계속적으로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교감도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과의 의견도 듣고 미얀마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그거를 좀 찾아서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군부 독재와 이런 아무런 사회로부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나라에 좀 성의 있는 좀 행동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한국토지공사가 지금 뭐 일부 지역에서 공단을 만드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차근차근 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군부 독재가 현실화되면 뭐 우리나라와의 어떤 경제 관계나 또는 정치 외교 관계도 상당히 좀 경색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예, 그래 우리가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따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재 못 들어가고 지금 제가 알기로 유엔에서 중국의 반대 때문에 유엔 평화원 개입을 못 하고 있고 상임위 사국이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이런 중국에 대한 압박 압력들 또 중국을 설득시키는 이런 일들도 우리 국회에서 좀 해주시고 오늘 송영길 의원도 무슨 성명서도 냈다고 그러네요. 71명인가 해서 미얀마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상황들 영상을 몇 개 제가 올렸거든요. 미얀마 학생들이 보내준 완전히 광주에서 사람 이렇게 아니 서 있는 사람을 대검으로 이러고 있는 사람 팔을 대검으로 찌르는 사진도 나오더라니까. 그리고 그 뭐 정도로 의료진을 의료진을 잡아다 막 그것도 하고. 영상 서울에서 올려놓고 예. 그랬어요. 앰뷸런스에다가 싣고 가는 사망자 그 부상자들을 앰뷸런스 이제 싣고 가잖아요. 그 앰뷸런스를 잡아가지고 앰뷸런스에 있는 의료진을 뭐 또 협박하고 또 총으로 쏘고 뭐 그러니까 이런 뭐 상황들도 있고요. 발표된 사망자는 58명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그거보다 근데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거보다 한 10배는 많을 것 같은 그런. 그리고 10배는 그러니까 미얀마의 사복 입은 그 군인과 경찰들이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민간인들을 이렇게 뭐 끌어내 가지고 이렇게 죽이거나 그다음에 또 시위 주동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차로 이렇게 또 사고를 내고 도망가거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노양이족인가 그 학살 사건. 이 사건 때문에 군부들이 사람 뭐 죽이는 거 그렇게 우리나라보다도 더 그 사람들은 부족끼리 서로 죽이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좀 더 잔악한 이런 학살극들이 계속될 것 같아서 우리가 광주 5월 80년 5월을 겪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가슴 아파하고 다들 도와주려고 하는데 뭐 1차적으로 우리가 할 건 그쪽 미얀마에서 온 그분들 좀 후원이라도 좀 해서 서울에도 좀 후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여기 불러다 2번이나 방송했어요. 이번에는 그 주도적으로 교수 한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유국의 대학에 있는데 그분이 나오시는 걸로 지금 이번 주는 유학생 하고 유학생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는 조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얀마에서 이쪽 돈 벌러 근로자로 온 분들 이분들 중심의 두 조직이 있으니까 그것도 국회에서 감안해서 한번 뭐 궁금하면 불러다가 얘기도 나눠보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뭐 그거 이게 뭐 위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한번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제가 그거는 한번 주소를 여기까지 오고 다음 질문해서 몇 시에 가셔야 돼요? 이제 좀 가야죠. 아니 오늘 점심 굶고 1시까지 하셔도 되죠. 이상만 의원님 항상 이렇게 오셔가지고 국뽕 뉴스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국뽕 뉴스보다 지금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관심 안 갔는데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대선 전초전인데 도대체 그런 얘기들이 안 나와요. 이번에 우리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이 부분에 예측도 좀 해주시고 서울시장 예측 지금 상당히 언론들은 지금 오늘 여론조사에서 불리하다 나오는데 그 부분에 좀 말씀 좀 진실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그 불리한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크게 이제 한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나 그 더불어민주당이 좀 도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원칙적이고 그 다음에 올바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정부다 보니까 어려움이 당할 때는 우리 국민들 우리를 많이 선택을 해줍니다. 예를 들자면 뭐 IMF를 당했다든지 뭐 이런 사태가 생기게 되면. 근데 사실은 좀 피로감은 있는 거예요. 이게 끝없는 개혁이라는 게 사실은 그동안에 익숙해져 있던 것을 내 자신의 몸을 바꾸다 보니까 이제 그 피로감이 조금 약간은 좀 누적 있는 상태에서 LH 임직원의 땅 투기라는 부도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굉장히 분노를 좀 많이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크다 보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런 불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퇴직하면서 이제 뭐 좀 자기네들끼리 뭐 차기 대선 지지율이 뭐 1위도 나온다 뭐 이래가면서 좀 분위기를 좀 타게 하는 좀 이런 효과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도 아침에 이제 원내대표 회의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고 광범위하고 확실하게 조사를 예, 해서 전수조사도 다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이렇게. 이건 확실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국회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 의원들도 동의하면 다 같이 다 하자. 국민의힘 아직 발표 안 했어요. 전수조사. 국민의힘당은 자기네들은 이제 근데 발표를 안 하고 아까 있고. 이렇게 들춰내 보면 예, 뭐 우리는 이제 문제가 확실히 많을 하자. 것 같으니까 안 넣은 건지 왜 안 그래서 넣은 건지. 그래서 그 정도가 심하면 뭐 출당이라든지 뭐 이거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신뢰성을 쌓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국민들 자체가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네? 경제 생활도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좀 희망의 메시지 같은 걸 굉장히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 같은 거를 좀 발표를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좀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그 선거 전에 이제 돌입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후보자 역량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토론 같은 거 되게 중요하고 저는 이제 박영선 이제 후보자로 이제 거의 확정이 됐죠. 이제 예. 김진애 예. 우리 후보하고 이제 마지막 단일화 과정이 남긴 했지만 거의 뭐 우리 야권 자체 후보자가 될 개연성이 되게 높은데 뭐 우리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회의원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관. 또 중기부 장관을 하면서 굉장히 잘했어요. 또 아나운서 출신이잖아요. 네, 그 중기부 장관을 하면서 이번에 그 사직을 할 때 중기부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말렸다는 거예요. 아, 장관님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또 일을 잘하는 분이고 또 달병가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뛰게 되면은 아마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 민주당 저도 직책 하나 조그만 거 맡았습니다. 아 뭡니까? 이 조직 내에서 인천 지역에서 지원하는 아. 인천 지역 본부장을 제가 맡았는데 해서 우리 이 서울 지역과 부산 지역에서 총선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내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중심들로 해서 똘똘 뭉쳐서 열심히 국민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실상을 알리고 그다음에 미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저는 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저는 뭐 진다는 생각 안 했는데 이 부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예. 지금 아까 선거 마이너스 요인에 윤석열이 들어갔는데 윤석열은 마이너스뿐만 아니에요. 윤석열이 저럴수록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 촛불 시민들이 결집을 한다. 윤석열한테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수천만 명 윤석열 때문에 거의 2년 가까이 1년 8개월을
가슴앓이를 하고 윤석열이가 저렇게 난동을 치고 윤석열이가 지지로 올라온다. 이런 얘기하면은 모르겠어요. 중도 표시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부분은 극복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쪽에 어떤 투표를 안 하고 뭐 포기한다 이런 거는 윤석열하고는 관련이 없을 거다. 이거는 참고로 그 직책을 맡으셨다니까 이렇게 전략할 때 한번 아니 그럼 뭐 말씀해 제가 주시면. 방송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예. 그 저기 뭐 이번 보궐선거니까 투표 참여율이 관건입니다. 투표 참여율이 관건이고 이 여론조사 결과도 결과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적극 지지층이에요. 예, 적극 그럼요. 지지층이 어떻게- 얼마나 많이 열심히 나오느냐 이런 문제고 저는 좀 이 서울에 계시는 유권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에서의 힘이 원동력이 돼서 서울의 원동력이 돼서 뭐 문재인 정부도 탄생이 되고 촛불 시민운동이 다 서울에서 이루어지지 예.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도 탄생하고 또 우리 거대 여당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미흡함도 점도 굉장히 많지만 안정적인 국정 수행과 그다음에 중단 없는 개혁을 완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선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 그러면 다음 대선 전초전이라고 볼 수 굉장히 있는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뭐 이번 우리- 선거는 전쟁이라니까요. 우리 지금 현재. 민주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부족한 거는 계속 질타해 주시고 이런 걸 잘못하니까 잘해라고 야단쳐 주시고 하지만 선거 전에서는 진영을 갖고 서로 겨루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협력을 좀 당부드립니다. 예. 예, 뭐 주변에 있는 분한테 좀, 부산의 지인 찾기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 부산에 좀 계신 분들한테도 꼭 전화 좀 부산 분은 또 서울 지인 찾기 특히나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 쪽에 그쪽 출신들이 상당히 또 부정적일 수도 있으니까 설득 좀 해주시고 하여튼 뭐 보궐선거는 저는 조직선거로 알고 있고 지금 조직으로 보면 서울 시내 90%가 전부 민주당 그 구의원, 시의원 또 국회의원들도 지금 거의 80, 90% 가까이 그렇죠? 몇 개 안 되죠. 전부 국회의원들도 지역이 그렇고 지금 해서 뭐 강남 3구하고 5개 지역구 그 위에 나머지는 다 해서 아무튼 이번 선거는 어떨지 모르지만 보궐선거는 조직선거라 조직 쪽에서 국민의힘 조직은 거의 와야 됐다고 봐요. 국민의힘의 유일한 조직은 김상진이 조직이 제일 강해. 그 사람이 나와라. 집회 나와라 화환 보내라 하면 많이 보내고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 조직들이 움직일수록 중도 사람들은 멀어질 거라는 생각 들고 그래서 별로 조직에서는 저는 제 판단 서울에서 분석팀이 4명이 있어요. 거의 저하고 한 15년 이상 계속 이 전국을 분석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예리하고 현장 감각으로 분석하는 거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튼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저는 진다고 생각 안 하지만 최소한 우리 여기 깨어있는 시민들은 절대 기권하지 말고 한 표라도 모으는 이런 일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하시죠. 예, 이제 국뽕뉴스. 국뽕뉴스 이제 제대로 국뽕뉴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이게 좀 웃는 방송을 해야 우리 돼요. 이성만 의원님의 전문 분야입니다. 그럼 이게 예. 이제 앞으로 국뽕뉴스로 엄청난 10,000명, 20,000명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성장할 거예요. 우리 이성만 의원님 저 상임위가 산 그러니까 내년 대선 이기고 나면 국뽕뉴스에 대통령도 초대하고 뭐 장관도 초대하는 가능하시죠? 그런 어떤 프로로 대성장을 하도록 좀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국뽕뉴스 이성만 의원님 시작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본 방송에 지금 왔습니다. 그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이게 얼마 전에 좀 발표가 났나요? 우리나라가 한 3-4% 정도 되지 않아요? 1위 품목 점유율 그러니까 1위 품목. 품목. 예, 1위 품목. 그 이제 1위 품목이 이제 69개로 나왔죠. 예, 이제 예. 62개 재작년에 62개였다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69개로 이제 7개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7개가 늘어났는데 9개가 이제 2019년도에 2018년도에 있던 항목 중에서 9개가 빠지고 16개 항목이 새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빠진 거 그 9개 중에는
그 저기 뭐야 10억 달러인가 10억 달러 이상 수출한 품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 좀 사양 산업 크게 그러니까 좀 규모가 작거나 규모가 작거나 사양 산업이거나 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반면에 16개 그 새로 들어온 것 중에서는 10억 달러 이상이 4개 이상이 된답니다. 아, 그렇고. 그다음에 SSAD 같은 경우에는 뭐 1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해서 어떻게 보면 미래 수출 기여도가 높은 것은 좀 더 늘어나고 또 이 규모가 작은 것들은 좀 빠져나가는 이런 관계고 2위 그룹과의 관계를 따져 보니까 2위 그룹은 역시 일본이 제일 많았답니다. 우리가 1위인데 2위인 거죠. 예. 그다음에 3위는 중국. 뭐 이런 거고요. 우리가 2위일 경우엔 1위가 중국.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중일 간에 그런 경쟁 관계가 굉장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일위 품목이 많이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거지만 1월 달, 2월 달 지금 3월이 진행 중인데 수출이 엄청 많이 잘 됐어요. 수출이 잘 돼서 1월 달에도 전년 대비 수출이 한 10%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요. 전년- 보통 1, 2월 달에 수출 좀 잘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1월 달이 원래 수출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날짜가.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지금 증가하기는 문재인 정부가 모- 잘해서 그래. 그것도 맞습니다. 네. 문재인 모든 정부가 산업이 잘 돼요. 잘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풍기 현상이 있어갖고 뭐 아시다시피 그렇죠. 지금 지금 뭐 풍기 현상이 있죠. 또 바이오 같은 것도 지금 코로나 19를 인해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강국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게 지금 100억 달러를 넘어서 계속 순항 중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우리 뭐 가전 코로나19에서 집에 있다 보니까 가전의 소비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취약했던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지금 주름 잡는다면서요. 유럽 전기 자동차의 70%는 한국산 배터리입니다. 주로 LG 배터리. 우리 그 저 김성호 대표의 거기 배터리 만드는 회사잖아. 잘 된대. 네. 코로나도. 그래서 중소기업인데. 그 전 세계에서 생산량 1위는 CATL이라고 중국 기업이에요. 중국 기업인데 다 중국 내수가 전부 다고요. 그다음에 파나소닉이라고 해서 일본계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 플러스 테슬라 원조 멤버예요. 예, 예. 테슬라하고 처음에 계약을 맺은 원조 멤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출이 있는 거고 신규 시장을 채택한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은 전부 다 그 우리나라 LG라든지 또는 SK라든지 이런 배터리가 서로 주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 초에 굉장히 어려웠던 게 뭐 조선 이런 겁니다. 네. 조선 이런데 지금 조선 대박 났어요. 아 12월 달에 대박 터졌잖아. 네. 완전히 그리고 몇 년치 분량을 한 방에 수주가 그냥. 돼서 1, 2월 달에 수주된 양이 전 세계 발주량의 54%를 우리 대한민국 조선소가 수주를 했어요. 아유, 너무 좋아서 지금 나는 막 엔돌핀이 팍팍 솟아오르고 그다음에 있어요. 그런 54%의 내용을 보면 뭐 중형선이라든지 소형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대형선이거나 또는 그 가격도가 높은 뭐 LNG선이라든지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놀라운 게 작년도에 굉장히 어려웠던 게 자동차거든요. 아, 또 뭐가 놀라운 게 또 있습니까? 자동차가 지금 얼마 전에 그 있었죠. 그 예. 타이거 우즈가 그 네. 차 타고다 그 SUV 제네시스 네. GV80 타고 가다가 이게 굴러갖고 뭐 60m인가 굴러서 갔대요. 예. 그래 뭐 외관이 다 뭐 아주 망가졌는데. 반파가 될 정도로 되는데 내부는 멀쩡하고 실제 타이거 우즈는 뭐 발에 골절 정도만 입었고 이런 생명을 살린 것은 제네시스 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정도로 해서 미국 같은 데는 엄청 호응도가 높아졌겠네. 지금 제네시스가 전년도 비해서 50%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아, 이 자동차라는 게 기호성 이런 한번 브랜드에 꽂히면 그것이 장기간 가는 내구재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증가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50%가 증가됐고 지금 아이오닉이라고 전기차를 그 팔았는데 이 사전 예약가 하루 동안 예약을 받은 게 24,000건 가량. 그래서 역대 차 중에 1위를 했다는 우와,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아이오닉 5를 그 출시를 했는데 3,000대를 팔 예정으로 예약을 받았는데 약 10,000건 정도 신청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대단하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가 국뽕방송하니까 이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자꾸 남 욕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국뽕을 맞아야 돼요. 이 구분이 트이고 또 기업은이나 개운이 트이면 우연히
크게 그 작용해서 그 타이거 우즈가 사고 날 거 누가 예측했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안전성이 입증되는 이런 행운도 얻었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예측력이 참 대단한 게 삼성전자가 사실은 그 예전에는 이제 반도체 메모리 분야만 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비메모리 파운더리라고 그래갖고 이 팹리스 기업에서 설계를 하면 그걸 실제 제작하는 조립 사업을 적극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뭐 100조를 투입하네, 뭐 50조를 투입하네, 이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뭐 물건을 만들 수 뭐 어떻게 척박 수요 때문에 이거 어떻게 뭐 할 도리가 없어요. 뭐 이 정도 수요가 너무 많아서. 수요가 너무 많아서 네. 그거 되게 바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면 그 SK 그 하이닉스죠. 네. 하이닉스 반도체가 미국의 그 인텔이 갖고 있는 랜드 메모리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인수 금액이 약 10조 원입니다. 10조. 우리나라 역대 M&A 중에 가장 큰 규모인데 저 10조 원을 조달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반도체 대호황이 오면서 그 얘기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 이게 구분이 확실히 오긴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고 또 이 조선산업도 붕괴돼서 완전히 3개 조선사가 중에 뭐 없애냐 마냐 이런 상황인데 지금 같이 이제 호황을 만들었고 또 우리가 한진해운이라든지 예. 또는 현대상선이라든지 이런 그 해운업이 코로나 때 박근혜 헤어놓으면 정부- 안 되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다 망했었. 다 망하고 다 더구나 망하고 코로나까지 못 들어가고. 겹쳤는데. 근데 그거를 정부가 사명을 바꾸고 출자하고 HMM이라는 회사로 이제 변화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 열차의 대형 그 컨테이너선을 이제 대줬습니다. 지금 성과도 올라가고 지금 예약률이 꽉 차서 지금 배가 없어서 근데 못할 국민의힘당 그런 거 칭찬 성명 안 냅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거 잘못한 정도. 거 진짜 뭐.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거. 아, 문재인 정부 아까 어떤 분이 우리나라는 지금 문재인 보유국이 최고 자산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니 그런 거 국민의힘당 쪽에 한번 만나면 왜 이런 잘한 거 성명 좀 내고 칭찬 한번 해달라. 혹시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칭찬한 이런 성명이나 이런 거 낸 거 보신 일 있습니까? 지금 벌써 4년째인데. 네, 칭찬은 거녕. 예. 제가 이제 그 의정생활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냥 발목 잡기에 일관하고 있죠. 사실은 일관하고 있고 이제 우리 욕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제가 욕하는 거 저도 한마디 하면 예. 그 이제 그 국민의힘당 원내대표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조영. 사람 참 네. 무능한 사람이에요. 아구 기습추행으로 이렇게 고소당했는데 우리한테. 근데 왜냐하면 예. 이 여야 간 합의를 보잖아요. 합의를 보면 자기네 당에서 관철을 못 시키는 사람입니다. 판사 출신인데. 자기네 당에서 관철을 아니 시키는 거잖아요. 원내 대표끼리 같이 얘기를 한 네, 거를 같이 얘기를- 통과를 못 시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자기 당에서. 그럼 자기네 무슨 당에 가서 원내대표 의총 권한이 가면 있어? 네. 의총 가면 하는 족족 다 안 돼요. 그 바보 아니에요? 네. 원내대표가. 바보지 설득력이 없는 거지.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그리고 그분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말도 안 되는 백신 문제 얘기할까요? 예. 우리 왜 백신을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확산량이 적기 때문에 적절히 관리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백신을 맞았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해당되는 백신을 골고루 도입을 해서 해당되는 백신에 맞는 사람을 선정해서 주겠다 이런 전략을 세운 겁니다. 애시당초. 네. 애시당초. 근데 일본에서 느닷없이 뭐 파이자를 뭐 1억 4천만 병을 뭐 계약을 했다 하는데 한국은 뭐 하냐 막 그래갖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거 다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파이자만 한 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그다음에 저기 모더나 네. 다 했습니다. 또 그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스테프니크 5까지 우리가 다 자체 생산을 하고 있어요. 또 생산까지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양을 다 비교하고 열심히 그 해당되는 한 7천만 병분에 해당하는 그런 그 백신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이제 지난 26일부터 맞기 시작하거든요. 맞았더니 또 이제는 안전성에 의심된다고 막 난리예요. 안전성이 의심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여러 얀센까지 여러 개의 약을 백신 약을 미리 아, 놓고 그렇군요. 특성에 맞게끔 사람들을 다 안배하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일부 있긴 하지만 큰 대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놀라운 발표가 났죠. 일본 같은 경우에 그 화이자의 몰빵에서 화이자 거 살라고 막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받겠다는 웃돈까지 줬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일본이 지금 이번에 화이자한테 야 장관 일본 장관 나 네. 못 믿어 총리가 직접 와라. 총리가 그 와서 자꾸 말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니까 파이자도 예. 좀 짜증이 짜증 나는데 났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웃돈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굴욕적인 만약에 문제 생기면 해당 정부, 일본 정부가 다 책임지는 걸로 하고. 근데 우리는 어떤 조건인가요? 화이자 가져올 때 그런 거 없었죠. 우리도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도 조건을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아니, 할 근데-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앞서서 2억 명이 맞은 데이터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맞았잖아요. 네. 1월 달부터 다른 나라 다 맞고 그게 한 2억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각 백신이 가지는 특성을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끔 사람들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현명한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현명한 정부가 어디 있냐고. 그리고 예. 그 파이자가 이제 아무래도 약은 자기네들이 만들고 전 세계에서 필요하니까 약간 갑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나라에다 파이자 약 살 거 협상해라고 우리나라에도 통보를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반응이 없으니까 야 왜 니들은 저 파이자 약 안 사냐?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우리는 당장 살 계획이 없다. 나 점심 안 먹어도 되겠다. 뽕을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불러서. 살 계획이 없다. 이거에 화이자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치료제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치료제를 다 무상 공급을 합니다. 아, 이미 감염이 되더라도 네. 무상 공급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성에 맞게끔 다양한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강자를 부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하고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화이자가 약을 안 보내준다 그래도 어떻게 뭐 대응 방법이 없어요. 붙잡고 매달리는 수밖에. 문제 그렇죠. 근데 그동안 일본 잘한다고 칭찬했던 언론들은 사과나 반성 기사 썼나요? 일본 잘한다고 그 대표께서 얼마나 얘기를 하시던지 예. 그리고 그 언론에서도 그러고 말이죠. 예. 그래서 특성별로 우리가 다양하게 구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한 회사에서 약을 못 주겠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다른 쪽으로 보충하면 되고 더군다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 스푸트니크 5 이런 백신들은 우리나라가 직접 생산까지 합니다. 좀 뭐 생산하고 예. 지금 어느 분이 이렇게 잘하는데 여론조사가 저러냐는데 여론조사는 그냥 여론기관이 스스로 조사해서 스스로 조작해서 발표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여론조사 국민들이 대답은 해도 그거 어떻게 지금 저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이 들어가서 그 표본 추출한 거 보세요. 아니 20대는 30대 40대 젊은이는 적고 노인네는 많고 이러니까 여론조사가 왜 저러냐 댓글 다신 분 우리 이성만 의원님이 여론조사 그렇죠. 여론조사 기관 언론이 보도하고 언론이 만들어서 언론이 한 거라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참여율이 높은 선거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가 예. 상당히 적중률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샘플링을 하고 거의 전 국민이 투표를 한다고 보면 되니까요. 근데 투표율이 낮게 되면 그때는 여론조사하고는 다른 괴리된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아무튼 국뽕뉴스 벌써 지금 12시 반인데 네, 네.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 또 오후에는 국정을 보셔야 되잖아요. 예. 여기서 마치고 마지막 뭐 우리 선거에 당부 드릴 말씀 좀 드려주시죠. 이번 그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국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그 뭐 중진국이라는 얘기를 한 지는 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게 우리는 선진국이야 또는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야 이렇게 불리는 거는 불과 1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성과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만 바라보서 뛴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 얘기 나온 국뽕 뉴스처럼 경제라는 것은 이렇게 항상 변동 과정에 있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사감 없이 또는 가감 없이 정확한 정책을 펼쳐야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금의 이 결과는 그냥 우연히 기업들이 알아서 지들이 잘해서 꼭 그렇게만은 될 수는 있는 유도를 한 거죠 정부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 산업은 뭐가 될 것이다라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고 알려주고 또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지원금을 주고 그다음에 개척하도록 노력해주고 하는 모든 것이 씨앗이 됐고 또 기업에 대해서 이 정부가 신뢰감이 있어서 서로 같이 함께 일을 할 때 결국 잘 되더라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다음에 세계 속에서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또 인권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나라임을 아까 일제 찬양 금지법 이거 얘기했듯이 또 미얀마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와 주위 분들에 대한 설득이 우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여튼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내 최고의 강성파로 불리는 윤회관 강성파 말씀은 아주 점잖하게 해서 듣는 분들은 답답하다 화끈하게 말 좀 해라는데 말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결론은 저렇게 잘 나고 있고 지금 국뽕뉴스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윤회관 겉으로는 유언적하지만 내심으로는 결단력 있는 그런 리더십 때문에 그런데 이성만 의원님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이성만 의원님 앞으로 이 방송이 국뽕방송으로 굉장히 큰 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작가 수고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뽕 만세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오늘 국뽕 맞았더니 점심 안 먹어도 될 것 같고 점심 식사하시고 1시간 반 동안이나 이렇게 방송하시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